자, 각 대선 후보 진영 선거 캠프 인선 작업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마다 놀랄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주목을 받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시민 캠프 인선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빵집 사장님, 유명 작곡가 같이 다양한 인물들이 공동대표로 선임된 문재인 시민 캠프 역할과 목표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상임 고문이자 문재인 시민 캠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문성근 대표와 함께 대선 판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캠프라고 하는데 부산 시민 자격으로 캠프에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영화계 유력 영화 배우로서 참석하신 겁니까? 저는 지난 한 2, 3년 전부터 네. 그 시민과 소통되는 정당으로 혁신이 돼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역사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시민 정치 운동을 한 사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네. 근데 시민 캠프 인선에 대해서 몇몇 좀 다소 이색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면 뭐 어떨까요? 이학영 의원, 그다음에 안도현 시인, 또 김영경 그 청년유니언 대표, 네. 뭐 다 그건 상식적으로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빵집 운영하시는 네.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SNS를 활용하고 또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거대 빵집의 경쟁을 이겨낸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 지키기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장애인으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 사회 각 분야에 정말 삶이 어려운 서민의 삶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라는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분들 모셨고요. 또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뭐 환경운동 하신다든지 보건하신다든지 이렇게 그 직능별 대표들도 참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캠프. 시민과 소통하는 목표. 캠프다. 그게 목표죠. 예. 그 캠프 안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공동대표는 이제 10여 명 되는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모여들고 계셔서 지금 뭐 이렇게 숫자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시민 캠프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한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앱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는 분들 한 100만 명 정도가 같이 모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굉장히 커지겠네요. 네. 지금 그때 시민 캠프 대표단이 발표가 됐었을 때 모 정치평론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단만 있다. 밑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얼굴 마담들만 이렇게 불러 모으고 결국은 추장만 있고 밑에서 이렇게 말 타고 싸울 인디언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다면 아니, 어떠실까요? 이미 수만 명이 이렇게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그 멤버로 확 추가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죠. 네. 자, 시민 캠프도 있고 민주 캠프, 미래 캠프 이렇게 세 가지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민 캠프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그 시민과의 소통인데 그러니까 생활 정치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전문가들께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는 정책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정말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는 이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2002년으로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 시민의 모임으로서는 노사모가 거의 유일한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 조직도 있고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권스 있죠. 또 저희 국민의 명령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정체성을 지키고 고유의 일을 하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으자. 이제 이런 그 운물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가장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구미 지역 불상가스 누출 사태에 대해서 시민 캠프 차원에서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아마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시민 캠프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좀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환경, 의료, 뭐 복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 시민 속에서 정책화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오신 거고 그래서 6일 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처가
이건 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구나. 그걸 확인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다시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 늦게나마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그 돌출되는 또는 늘 잠재돼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 이건 시민 캠프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요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 추세가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어떤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검증 공방 또 내홍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는 별 이야기가 안 나온다. 한마디로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서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요즘 박근혜 후보 캠프 약간 좀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180도 다른 분들, 의견이 다른 분들을 그냥 한꺼번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겠다는 거라든지 또는 완전히 불통 상태인 상에다가 현대사 인식에 큰 그 결함을 드러냈고 이제 그런 것을 이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뭐 꼬리 자르기도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후보께서 직접 그 본인이 달라지시는 거. 이제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인간사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특히 뭐 문재인 후보 경우는 까꾸로 매달고 뭐 완벽하게 먼지를 털었죠. 그래서 처마가 50cm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주 큰 잘못을 하신 게 발견됐는데 이미 많이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새누리 당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박계가 좀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친노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친노는 뭐 단합이 잘 돼서 그런 건가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 없습니까? 글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게 그 문재인 후보의 진심을 받아들여주고 계시다. 또는 참여정부의 그 국정에 정책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고 잘못과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된 이후에 그 약속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했고 그리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분란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갖기 시작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친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지난 7, 8년째 이것밖에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디미는 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자면 니들 왜 이렇게 단결하냐 평소와 달리 이게 시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친문적으로 세력화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승계한 정당이기 때문에 또 정말 그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결하지 못한다면 그거야 바보 천치 아니겠습니까? 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 정당 쇄신, 뭐 정치 쇄신, 정당 쇄신 뭐 비슷한 말이 될지 아니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단일화 조건으로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죠? 아니, 물론이죠. 뭐 역사에 맞아 죽을 각오 아닌다며야 당연히 그 단일화는 해야죠.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쇄신은 이런 모습일 것 같다.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그 단초가 이제 불과 어제 그제 이제 나타났죠. 그 얘기하신 게 플랫폼 정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별 포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 2년 전부터 제안해 온 것과 아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이 있고 여기에 SNS, 인터넷을 활용한 온 정당을 탑재한다. 그래서 중앙에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직능별 대표가 모임이 만들어지고 플랫폼 인원이 많아지면 지역별로도 분화가 된다.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라서 민주통합당 창당 선언문에 합당 선언문에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네.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협의가 쉬운 거죠. 이제 네. 한 가지 더 어제 네. 그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안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난 4월 11일 총선에 참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과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정당 사상 최대 규모로 네. 80개 지역구에서 100% 모바일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완전히 네. 공천권을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공천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랬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의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지 못했거든요. 네.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교수께서 얘기하시는 플랫폼 정당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네. 그러면 공천권은 자연스럽게 국민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안 교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민주통합당과 함께 우리 민주진영의 정당이 그렇게 네. 진화할 수 있도록 네.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말씀. 네. 자, 사실- 밑그림이 비슷하게 일치된다. 똑같다는 예, 거죠. 똑같다라고 예, 똑같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안철수가 돼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이 선택하실 예. 부분인데요. 이제 무소속일 거냐 이건 굉장한 쟁점입니다. 네. 무소속일 경우에 이제 국정이 가능하냐부터 물론 그 전에 선거가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교수가 국민의 이 여망을 받고 네. 있는 것은 정당이 불신을 받아서 무당파층이 많고 그분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 여망을 받았을 때 이 무당파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형성에 기여해야 이게 예의가 되는 거죠. 만약 기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2017년에 우리는 정당권 바깥에서 네. 또 안철수 교수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분은 교집합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부분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형성에 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쇄신, 통합과 쇄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말씀하실 때 통합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문재인 그렇지 후보께서. 않습니다. 구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통합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혁신된 정당이라면 무조건 합류하겠다라고 해서 그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은 혁신을 향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오프 결합에 시민과 소통되는 정당, 예, 예. 네트워크형 정당을 간다 그러고 그것의 방법론으로 모바일 선거 제도를 예.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충분히 모일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총선까지 가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제도만 모바일 제도만 예. 작동이 되고 있었고 네, 네.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총출동 국면이니까 네. 이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제 정당 구조도 안착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우선이다가 아니라 네. 혁신의 내용은 이미 나와 있다. 예. 안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민주통합당 내 의견이 합치된 의견이다. 네. 그러니 이걸 재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힘을 합치자 예, 이거죠. 말씀 중에 네.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모습이 가장 구체화되는 것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일 때 좀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대통령 선거 이후에 3년 이후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모습이 구체화되기까지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과연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찍힐 수 있어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양 진영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대통령 당선자, 네. 대통령이 직무 중에도 이 시민 네트워크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윗에 그 군단을 200만을 형성해서 같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저도 팔로우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당선자께서도 네.
그 시민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정책 협의를 하고 그 정책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국민 명령 1호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이걸 국민들로부터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문 자체도 국민과 함께 작성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정 자체를 그냥 그 행정부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구조로 가면 이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탄탄하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이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부터도 상당히 안철수 교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게 가능하다. 네. 네,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영화 찍으셨죠? 네. 남영동 1985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1985인가요? 네, 1985년 사건이니까요. 예, 제가 네. 태어난 해인데. 아, 그러셨어요? 네. 전군요. 예. 자, 요즘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85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면 위로 뛰어 올라지는 건가요? 이 영화로? 여기에다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이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치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요즘 악역만 하십니까? 아니 참 악역은 저 상업배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 영화가 이 사회에 필요한 거면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남영동 경우에는 사실 저도 그 수기를 읽었습니다. 김근태 선배 예. 글을. 근데 그 글이고요. 네. 이 영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도 있지만 이제 저 20대 기자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저랬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7, 80년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길을 들여다본다고 그럴까요? 네.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좀 덮어놨던 것. 네. 예.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는 늘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기관 중에 네. 근현대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자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 그냥 정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역사를 알면 불편하다고 생각해 오신 거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그 남영동 1985도 어떠자면 현대사입니다. 이건 뭐 네. 과거사가 아니고요. 지금 현대를 현대사네요. 규정하고 네. 현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금 이 감성적으로 말씀하셨고 격정을 토로하셨는데 여기에 좀 제가 네. 찬물을 끼얹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고 김근태 전 고문의 그 네. 부인께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인재근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 측과도 어느 정도 또 유대감이 있으신 그런 의원이세요. 그래서 과연 이 통합 과정에서 이 김근태 전 고문과 그 부인이신 인재근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사실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그 혁신된 정당으로 통합하자는 운동을 시작할 때 김근태 선배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쭉 제안서를 읽어보시고 또 문장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조언을 주셨거든요. 제일 먼저 민주대연합론을 얘기한 분이 김근태 선배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아닌 한 양당제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네. 늘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인재근 선배의 경우는 이제 김근태 선배 바깥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예. 정말 민주대연합을 위해서 네. 노력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나와주셔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